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양쪽 어깨에 회전근개하고 극상근 파열 진단을 받아서 여기까지밖에 못 씁니다. 더 올리지 말라고. 네. 오른쪽은 당장 수술해야 된다는데 못하죠. 수업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런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하여튼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판서를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잘 봐주세요. 너무 올리지 않고. 자, 113페이지 하겠습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지난주에 대리와 관련된 걸 다 했죠. 표현들이 빼고 민법 총칙이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에 관한 거라고 그랬고요. 그 중에 이제 목적 요건이 있었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그다음에 의사표시 요건이 있었어요.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그래서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 4가지를 했죠. 비진이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형태. 여기 대리였었죠. 대리와 관련해서는 첫째로 대리권과 대리행위가 있었고요. 중요했죠. 특히 대리권의 보험이 같은 것들. 복대리가 있었죠. 그 다음에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 무권대리라고 있었죠. 무권대리 중에서 협의의 무권대리 봤죠. 그 중에서 특히 계약의 무권대리, 아버지 땅을 몰래 갖다 팔아먹는 후레자식이라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표현대리라고 무권대리인데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무권대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건지 말씀을 드렸죠. 표현들의 뜻을 봤고요. 그다음 표현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 공통효과. 그 표현들의 공통효과라고 해서 우리 지난주에 112페이지 보면 표현들의 특질이라고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 중요한 게 4개가 있었죠. 표현들이가 성립했다 하더라도 바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직접 상대방이 주장해야만 효력이 생긴다. 두 번째, 소송에서 상대방이 유권 대리만 주장하고 있을 때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 일종이니까 그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 대리 일종인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표현 대리를 판단해 주지 않는다 했고요. 표현 대리가 만약에 인정이 됐을 때 이때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본인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표현들이가 강행 규정을 위반했다. 그럼 절대적 무효죠. 그 강행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표현 대리를 적용해서 본인에게 유효하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표현 대리 행위가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그냥 무효다 그랬습니다. 표현 대리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본적인 효과를 봤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민법상 표현 대리가 3가지 형태가 있다. 이제 그 3가지 형태를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113페이지부터 나와 있죠. 첫째가 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머릿속에 그냥 각인을 시키세요. 대리권 수여까지 있으면 수권행위입니다. 수권행위예요. 그런데 수여의 표시라고 돼 있으면요, 수권행위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뭘 부탁한 적이 없어요. 부탁한 적 없어요. 그런데 부탁한 것처럼 본인이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수권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대표적으로 을이란 놈이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돌아다녀요. 뭐 갑의 총 판매점, 갑의 총 대리점, 갑의 위탁 판매점, 갑의 대리인 등등. 을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다 라고 오해할 만한 직함, 명칭, 요걸 쓰고 돌아다니는데, 내가 갑의 대리인이다 라고 칭하고 돌아다니는데 이걸 본인이 미리 승낙을 했거나 묵인을 했거나 이런 게 대표적인 대리권 수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포인트가 수권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는데 마치 수권이가 있는 것처럼 표시함으로써 요 실질은 비질이 표시하고 비슷해요. 우리 비질이 표시가 뭐였죠? 무슨 의사 없이 뭐뭐 한 것처럼 이렇게 되죠? 비슷해요. 수권이가 있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함으로써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그런 표현들을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을 한다. 그래서 수권행위는 없다. 두 번째, 대표 중에 뭐가 있냐? 대리권을 추단할 만한 직함이나 명칭 따위를 의뢰 사용하고 다닌 것을 본인이 승낙 또는 묵인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세 번째로 대리권 수요는 임의대리죠. 그죠? 여기까지 임의대리죠. 그러니까 125조는 임의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만 있을 수 있고요. 법정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있을 수 없죠. 이건 당연한 거죠. 개념상. 대리권을 수요하는 건 임의대리만 적용되니까. 한 세 가지 정도만 125조는 기억하시면 돼요.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자, 중요한 게 126조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자,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성립하려면 125조는 아예 수권행위가 없으니까요. 을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을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야. 그게 125조예요. 수권행위 자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126조는 을에게 기본 권한이 있어요. 기본 권한. 물론 이 기본 권한이 정당한 대리권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기본 권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기본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 있어요. 넘는 행위. 그 다음에 상대방은 얘가 이 기본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다. 을이 그걸 믿어. 그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정당. 이 정당한 이유는 앞에서 봤던 선의 무과실을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표현들이 예를 이런 걸 제가 들었어요. 갑이 을에게 담보대출을 권한을 줬어요. 담보대출. 그런데 을이 그 서류를 가지고 매각을 했어요. 근데 갑이 담보대출을 받아오라고 수권을 했는데, 수권은 담보대출인데 위임장에다가는 엉뚱하게 거래 관련 사항을 위임한다 이렇게 써줘서 상대방이 그 위임장을 보고 아, 을은 매각 권한이 있나 보다 라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게 권한 넘은 표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한 넘은 표현들이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 세 가지 요건 중에서 각각 첫째, 기본 권한이 있을 것. 요 기본 권한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을 구별하셔야 되는데 해당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문에 뻑하면 이렇게 나오죠. 복대리일의 권한도 126조의 기본 권한에 포함된다.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도 포함된다. 사자도 포함된다. 등등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포함되는 게 임의대리, 법정대리, 복대리권 이렇게 되겠죠.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 등기신청과 같은 공법상 행위들이, 심부름꾼 사자, 수요 표시를 넘어, 뒤에서 보는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그럼 126조로 와요. 그러니까 125조나 126조의 표현 대리권, 이것도 기본 대리권이 된다. 등등등등 이렇게. 이게 해당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임의대리, 법정대리 또는 복대리권,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공법상 행위대리권, 사자, 표현대리권 이런 말이 나오면 요건 126조의 기본 권한에 포함되니까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요걸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되지 않는 거, 요게 문제죠. 요거 두 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가 증권에서 투자 상담만 하는 이런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투자 상담은 계약을 하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상담만 하는 거죠. 이 투자 상담을 하는 사람이 투자 상담만 하는 사람이 상담에서 끝나지 않고 투자 계약까지 했다. 그럼 투자 상담이라는 권한을 넘은 거냐? 권한
넘은 표현들이라고 성립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을 고용한 본인이 책임을 지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요거 기본 권한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기본 권한이. 따라서 증권에서 투자 상담하는 사람이 설령 투자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비법인 사단이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판례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비법인 사단은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를 말하는데요. 이 비법인 사단의 재산은 그 구성원들의 공동소유라고 총유라고 부릅니다. 총유. 나중에 공유 가서 볼 거예요. 공동소유 가서. 그 비법인 사단의 총유 재산을 처분하려면 구성원들이 모여서 총회, 결의가 있어요. 결의. 그런데 이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비법인 사단의 총유 재산을 처분했을 때 요걸 기본 권한으로 보면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처분했으니까 그 권한을 넘은 게 되겠지. 그죠? 그런데 이거 기본 권한으로 안 본단 말이죠. 우리 대법원이.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 대표자가 설령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그 비법인 사단의 총유 재산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거까지만 기억하십니다. 그 사후 처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비법인 사단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것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권에서 기억할 게 이거죠. 특히 비법인 사단 대표 꼭 기억하세요. 기본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그 권한이 있고 권한을 넘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넘는 행위는 첫째 대리 행위여야 돼요. 당연한 거죠. 무권 대리라는 건 대리권 없이 대리 행위만 있는 경우예요. 자, 담보대출을 받아오라고 서류를 줬는데 담보대출을 받아오라고 서류를 줬는데 갑이 을에게 을이 그 서류를 가지고 자기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 자기 것인 양 매각을 했어. 그건 대리행위가 아니죠. 아니니까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이 권한을 넘는 행위는 당연히 대리행위는 있어야 됩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권한을 넘는 행위는 요 기본 권한에 포함되는 행위와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판례입니다. 등기를 신청하라고 서류 줬어요. 등기 신청은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공법상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서류를 가지고 매각을 하거나 자기 빚을 대물변제해버렸어요. 이 매각이나 대물변제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예요. 즉 사법상 행위입니다. 기본 권한은 공법상 행위, 넘는 건 사법상 행위. 그래도 표현대리 성립하니까 그 두 개는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가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당한 이유가 뭐냐? 선의 무과실이에요. 어떤 의미죠? 담보대출 권한이 있는 놈이 매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철석같이 매각 권한이 있다고 믿게 되는 걸 말합니다. 믿고요. 왜 믿는다 그랬어요? 서류 때문에. 갑이 써준 위임장 때문에. 그래서 이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은 병이 을하고 계약할 당시를 기준으로 서류 등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해요. 이런 뜻이에요.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려면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과 계약을 할 당시에 확인했어야 할 각종 서류 전부를 제대로 확인했는가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걸 행위 당시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한다. 대법원 판례 중에 을과 병이 이렇게 계약을 할 당시에 병이 두 가지 서류를 확인 안 했어요. 인감증명서하고 위임장하고. 그걸 나중에 이행할 때 확인을 했어요. 계약 당시는 확인 안 했고. 판례가 뭐라 그래요? 계약 당시 확인을 제대로 안 했으니 정당한 이유가 없다.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요. 또 표현 대리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주위의 주관적인 평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확인했어야 할 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여부, 즉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126조는 판례가 좀 몇 개 있어요. 그걸 쫙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됩니다. 126조입니다. 세 번째가 129조 권한 소멸의 표현들인데 이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갑이 을에게 A 토지 관련 서류를 넘겨주면서 담보대출을 받아와라. 이렇게 숙권을 했어요. 그럼 을은 담보대출 권한이 있죠. 그런데 을이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속 터진 갑이요. 이 담보대출 숙권을 했는데 이걸 철회했어요. 야, 너 하지 마. 자, 갑이 을에게 담보대출 받아오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을이 민기적거리고 있으니까 갑이 열이 받아가지고 너 하지 마라고 숙권행위를 철회합니다. 숙권행위를 철회하면 을의 대리권은 소멸하죠. 문제가 생겼어요. 갑이 숙권행위를 철회를 했는데요. 이 줬던 서류 등을 회수를 안 했어요. 회수해야죠. 폐기할 건 폐기하고 인감도장 돌려받고 신분증 돌려받고 했어야 돼. 그런데 숙권행위만 철회했어. 숙권행위만 철회하면 대리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서류 회수하고 상관없이. 야, 너 하지 마. 그러면 이미 을은 대리권 소멸했어. 그런데 그 상태에서 서류를 회수하지 않아서 을이 대리권을 소멸하고 난 다음에 그 서류를 가지고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보세요. 을의 입장에서는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했죠. 그리고 나서 대리행위를 했죠. 그러니까 무권대리지. 무권대리잖아. 대리권 소멸했는데. 그런데 갑이 서류를 회수하지 않았으니까 을이 병에게 이 서류를 보여줬겠지. 그러니까 병은 당연히 을의 대리권을 소멸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겠지. 이런 경우에 성립하는 표현들이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가 됩니다. 요건 간단해요.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하였을 것. 그리고 그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 내의 대리행위가 있을 것.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일 것. 이게 129조 권한 소멸 후의 표현들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거. 이 서류에 아까 봤던 저 126조하고 비슷하게 위임장인데 거기에 거래 관련 사항이라고 돼 있어. 위임이. 숙권은 담보대출 받아오라고 숙권했는데 위임장에는 엉뚱해도 거래 관련이라고 써있어. 그래서 을이 매각을 했어. 그럼 보세요. 대리권이 있다가 담보대출권, 그죠?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가 그게 소멸했는데 그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었죠. 이게 126조로. 요거는 129조고.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으면 126조로 갑니다. 우리 기출문제 중에 다음 중 129조의 표현들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가 129조를 아예 물어보면서 틀린 지문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에도 성립한다. OX. X죠. 129조를 물어보고 있는데.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으면 129조가 아니라 몇 조? 126조. 그래서 125조, 126조, 129조가 뭔지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지문이 그렇게만 나왔어요. 다음 중 제129조의 권한 소멸의 표현들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답이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경우에도 성립한다. X.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으면 129조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126조가 성립한다. 이렇게 되죠. 그죠? 요거 하나. 6권하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는 따로 기억하시면 돼요. 을이 대리권이 소멸했어요. 그죠? 근데 지가
직접 대리하는 게 아니라 복대리인을 선임해. 대리권이 소멸한 을이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이 복대리인이 행위한 경우 이때도 두 갈래. 복대리인이 대출받았다 129조. 복대리인이 팔아먹었다 126조.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복대리인의 권한도 표현대리의 기본 권한이 될 수 있는 거고 소멸한 표현대리권도 기본 권한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경우에 각각 126조가 성립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복대리인의 권한이나 표현대리권도 기본 권한에 해당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죠? 세 가지 정도 표현대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113페이지 2번에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의 포인트가 뭐예요? 실제로는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는 대리권을 주지 않았다. 성립 요건 중에 뭐 그냥 쭉 읽어보시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대리권 준 적이 없이 준 것처럼 말했다 뭐 그런 뜻입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우리 교재 그 중요한 게 없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5조의 표현들이 뭐 기억해 보면 위임장에 의하지만 서류에 의하지 않고 구두로도 해둘 수 있다. 뭐 관념의 통지다.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다. 기본적 관계가 없어도 된다. 등등등 나와 있는데 한 장을 넘기면 판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쩌고 보면 판매점, 총대리점 등이 있죠. 그 판매점, 총대리점 그 밑에 등의 명칭을 사용, 그 밑에 승낙 또는 묵인 딱 이렇게 연결해서 말했어요. 이게 전형적인 수요 표시가 되는 거예요. 판매점, 총대리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등의 명칭을 사용, 그 밑에 줄 승낙 또는 묵인 이게 대표적인 대리권 수요 표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것만. 그 다음에 양가라 3번에 적용 범위가 있죠. 임의대리만 적용되고 법정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권한을 넘은 게 있죠. 의 간단히 읽어보시고 오른쪽에 보면 기본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니은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나오죠.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라고 나오면 세 줄 내려가서 126조는 적용되지 아니. 그 다음에 심화해 보면 뭐 1, 2, 3, 4 다 되는데 6에 보니까 증권회사 투자 상담이 있죠. 요것도 권한 넘은 표현들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닌 거 두 개 딱 기억하시면 아닌 거.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대리 행하였을 것 기억과 니은. 기억과 니은. 쭉 내려서 3번 정당한 이유. 기억해 보니까 네 번째 줄 재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이라고 되어 있고요. 벌한 것이로 대리 행위 시 그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는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판례가 맨 위에 있죠. 니은 계약 당시 확인 안 하고 계약 이후에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교부했어요. 이 상대방은 계약 당시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확인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말이죠. 안 했으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래서 표현들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그죠?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 뭐 의의가 있고 또 양가로변의 요건이 있습니다. 대리권 있다가 소멸하고 상대방 선의무과실이고 맨 밑에 판례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선임이 나오죠. 그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협의 무권들과 표현들이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 10문제 중에서 한 8문제 나오는 파트까지 한 거예요. 목적, 의사표시, 대리.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취소가 나왔죠.
무효와 취소는 이제 지금까지 봤던 거. 법률 행위가 성립은 했으나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 그 원칙이 무효죠? 근데 우리 민법 뭐 하는 경우도 있죠?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이제 요걸 모아가지고 그 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요게 나옵니다.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무효. 법률 행위가 성립을 했다. 계약은 체결됐다. 그러나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죠? 권리와 의무는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게 무효입니다. 무효 사유가 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예. 보다 보면 무효인지 아닌지 된 바가라. 자, 요거 조심하세요. 무효의 종류. 첫째로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이 용어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외우세요. 이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의 구별이에요. 우리 제2매매가 반사의 질세 행위로 무효라면 절대적 무효라 그랬죠. 그래서 제2매수인과 거래한 선의 전득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게 절대적 무효예요. 선의 제3자가 보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이게 절대적 무효죠. 반면에 가장매매 같은 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이런 건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무효가 원칙이고요. 상대 무효가 두 개가 있다. 비진이 표시가 무효인 경우하고 허위 표시인 경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비진이 표시가 무효인 경우, 허위 표시. 이 두 가지가 이제 상대적 무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전부 무효가 있고 일부 무효가 있다. 전부 무효는 말 그대로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입니다. 자, 이 일부 무효가 문제인데요. 일부 무효. 이런 판례가 있어요. 갑과 을 사이에 갑소유 땅하고요. 갑소유 건물을 일괄 매매했는데요. 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어요. 그리고 허가를 받기 전입니다.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토지거래하면 그 토지거래는 무효입니다. 그럼 결국 토지건물 일괄 매매계약 중에서 토지 부분이 무효인 일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일부 무효. 이렇게 법률행위가 일부가 무효일 때 일부만 무효로 할 거냐, 전부를 무효로 할 거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부만 무효로 하면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 건물 부분은 유효하니까 건물만 먼저 등기 넘겨달라 할 수 있고요. 건물 대금만 먼저 달라 할 수 있어요. 반면에 전부를 무효로 하면요. 토지거래 허가 전 토지는 물론이고 건물도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고 대금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무효일 때 전부를 무효로 할 거냐 일부를 무효로 할 거냐의 기준을 만들어 놔야 되고요. 우리 민법의 137조에서 만들어 놨죠. 원칙이 무슨 무효라고요? 전부 무효.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거래 허가 전에 토지는 물론이고 건물 부분도 무효니까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고 건물만 먼저 대금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원칙이지. 다만 예외 두 가지 요건을 갖추는 경우. 첫째, 무효 부분과 아닌 부분이 분리할 수 있고 분리. 가분적, 분할 가능 또는 특정 이렇게 돼요. 이거 쉬운 그 별거 아닙니다. 따로따로 계약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따로따로 할 수 있는. 토지거래 따로, 건물거래 따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지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별도의 부동산이니까 토지거래 따로, 건물거래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가분적,
분할 가능, 특정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효 부분이 나뉘어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법원이 상상을 해요. 상상, 가정 또는 가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상상할까요? 각과 을이 토지 거래가 없었더라도 건물만이라도 매매했을까? 그걸 누가 추정을 해? 법원이, 제3자,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더니 그랬을 것 같아. 각과 을이 토지 거래를 안 했어도 건물만이라도 매매했을 것 같아. 안 했을 수도 있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했을 것 같아 라는 판단, 그게 가정적 의사예요. 요 두 가지가 인정이 되면 일부만 무효로 하고 나머지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돼요. 만약에 무효 부분과 아닌 부분이 불가분이라면 그냥 전부 무효입니다. 가분적, 가상적 의사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일부만 무효로 처리한다는 거. 요렇게 처리하는 137조를 일부 무효의 법리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137조의 이름입니다. 일부 무효 법리. 나중에 가면요 이게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 일부 무효, 예외 전부 무효. 이게 반대로 되는 건 일부 무효 법리의 특칙, 일부 무효 법리의 예외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137조 이름까지 좀 기억을 해두세요. 단순히 지문에 일부 무효 법리라고만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세 번째가 확정적 무효하고 불확정적 무효가 있죠. 확정적 무효는 그냥 무효로 확정된 거예요. 그냥 무효로 끝이야. 그런데 불확정적 무효는요. 무효는 무효인데 유동적이야. 즉 유효가 될 여지가 있어. 우리 봤던 거 하나 있죠. 무권대리. 무효죠? 하지만 본인이 뭐 하면? 추인하면 유효가 되죠. 또 토지거래 허가전 거래. 토지거래 허가전 거래. 무효죠? 허가받으면 유효가 됩니다. 뒤에 법률이 부관해라 정지조건이라는 게 나와요. 정지조건이 붙어있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그 정조건이 성취가 되면 유효가 됩니다. 계약의 시기라는 게 붙어있어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어요. 근데 시기가 도래하면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권대리 행위라든가 허가전 거래 행위라든가 정지 조건이 붙어있는 행위라든가 시기가 붙어있는 행위가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현재는 무효지만 추인, 허가, 성취, 도래 이런 특별 유효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바뀔 수 있는 이런 무효를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그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 전 거래 행위의 법률관계.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거래 했을 때 그 법률관계. 요게 이제 판례가 굉장히 많고 그 판례를 시험 문제 내죠. 아주 잘 나오죠. 먼저 요 토지거래 허가제도에서 이 허가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의 특별 유효요건으로 보고요. 두 번째로 거래를 먼저 하고 허가를 받도록 거래 후 허가 이렇게. 그러니까 허가 전에 거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래한 날부터 허가받을 때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 이렇게 되죠. 유동적 무효. 그죠?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했으니까 무효. 그리고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 그러니까 거래 후 허가 전이 유동적 무효 이렇게 되겠죠. 자,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 판례. 첫째,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전 거래 행위는 유동적 무효인데 다만 처음부터 예외적으로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있잖아요. 유동적 무효인데 원래는 예외적으로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있다. 유효가 될 여지가 없는 게 있다. 당사자가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 이렇게 말해요. 잠탈이라는 건 이제 몰래 회피한다 이런 뜻입니다. 허가를 회피할 목적의 거래 행위. 두 가지가 보통 대표적, 더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두 가지.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미등기 전매. 원래 미등기 전매는 첫째 날 말씀드렸죠. 단속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만 될 뿐 그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 잠탈할 목적이 있는 걸로 보고 그냥 깡그리 무효. 미등기 전매 자체 무효. 중간 생략 등기 무효. 깡그리 무효. 이렇게. 두 번째가 갑과 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합니다. 거래하는데요. 이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를 은닉하고요. 숨기고요. 마치 땅을 증여한 것처럼 꾸몄어요. 요거 우리 가장매매에서 구별해야 될 게 있었죠. 가장행 은닉행위. 증여를 하면서 증여를 은닉하고 매매로 가장 했을 때 매매는 무효. 증여는 요건 갖추면 유효 그랬죠. 반대 상황이. 거래하면서 거래를 은닉하고 증여로 가장. 증여는 가장행위니까 당연히 뭐예요? 무효. 자, 요 은닉행위가 문제가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너 허가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잖냐? 이것도 무효. 그래서 은닉행위는 숨겨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 해서 언제나 유효가 되는 것도 아니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거래를 은닉하고 증여로 가장했을 때 이때는 증여도 무효, 거래도 무효. 이렇게. 무효인데 양도세는 또 뜯어요. 세금은 악착같이 뜯습니다. 어쨌든 그냥 깡그리 무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니고 허가를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보통 이제 이렇게 계약을 하겠죠. 이건 예외적인 현상이고요. 허가를 조건으로 했을 때 무슨 무효? 이게 이제 유동적 무효가 되죠. 그런데 유동적이긴 하지만 무효임의 틀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계약상 채권 채무는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전 등기 청구권, 대금 청구권 없다. 그러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근거로 처분금지, 가처분 따위를 신청할 수는 없다. 대금 지급 의무 없지요. 따라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따위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채무가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도 있을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계약상이 아니라 신의칙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신뢰. 저 자식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조해 주겠지. 이런 기본적인 신뢰. 그걸 신의칙이라고 합니다. 그 신의칙상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요. 협력 의무가 있으니까 협력 청구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이행 청구 소송. 이렇게. 끝내 불이행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신의칙 위반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예요. 미리 손해배상의 액수를 예정할 수도 있어요. 계약하면서 허가 신청 절차 협력하지 않으면 500만 원을 배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의 그 예정도 가능하다. 단, 이거 계약상 의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불이행했다 해서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건 아니다. 결국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 없지만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이 있다 그랬으니까 매수인은 그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청구권을 근거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매도인이 못 팔아먹도록. 세 번째, 계약금을 주고받았다. 무효인데 주고받았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생기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주고받은 계약금이 부당이득인지도 유동적이다. 그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을 때 청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계약이 거래 허가를 받아버리면 이 계약금은 부당이득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주고받은 계약금이 부당이득인지가 아직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민법 565조에 의하면 계약금을 주고받은 당사자는 계약 해제권이 있죠. 계약금 해제권이라고.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받은 사람은 100을 주고 해제할 수 있는데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 해제할 수 있느냐? 그렇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계약금 해제권은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행을 착수하면 더 이상 계약금 해제 못합니다. 여기서 이 허가를 받은 게 이행 착수냐의 문제가 생겨요.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주고받았고 서로 협력해서 허가를 받았을 때 이 허가를 받은 것을 이행 착수로 보면 허가 이후에는 계약금 해제할 수 없다가 되죠. 그런데 잘 보세요.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죠. 유효가 돼야 채무가 생기죠. 채무가 생겨야 이행을 착수하지. 그러니까 허가 자체는 이행 착수 전이죠. 이행 착수 아니지.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따로 이행 착수가 없는 한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계약금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번째. 이런 유동적 유효 상태가 두 갈래로 나눠지겠지. 유효로 확정되는 경우와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 두 갈래로 나눠요. 유동적 무효 상태가 유효로 확정되거나 무효로 확정되거나 두 갈래로 가게 될 거다. 여기서 유효로 확정되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허가받은 경우, 구역 지정, 허가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구역 지정 기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구역 지정 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어요? 5년 범위 내 이렇게 돼 있죠. 네? 중개사법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부하시죠? 거기에 보면 5년 범위 내 이렇게 돼 있어요. 5년이 아니고 5년 범위 내 이렇게 돼.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1년으로 딱 정해놨죠. 몇 군데? 네. 어쨌든 그 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재지정하지 않은 경우 세 가지. 유효로 확정 이렇게 되죠. 유효로 확정됐으니까 따로 계약할 필요 없고 따로 허가받을 필요 없고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무효로 확정되는 건 굉장히 많은데요. 몇 가지만. 불허가 처벌을 받은 경우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냐고. 서로 만났는데 대면하고 쌩까고 맨날 그래. 1년도 더 지났어. 서로 요청도 안 하고. 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철회한 경우 원래요. 계약 일방적으로 철회 못합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에서는요. 일방적으로 철회했다는 것은 더 이상 허가 절차에 협력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럼 무효가 되고요. 다만 일방적으로 철회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전해요. 확정적 무효가 되고 손해배상이라 이렇게. 또 네 번째, 거래하는 날 갑이 만취해 있었네, 착오가 있었네 등등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 이외에 별도의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을 수 있죠. 이거 주장해라. 그럼 확정적 무효가 된다. 그리고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요 정도에. 나올 수 있는 대법원 판례 한 90% 정도를 떠들었습니다. 요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효의 종류 중에서 특히요. 유동적 무효와 관련된 토지거래 허가구의 허가전 거래행위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종류입니다. 세 번째, 무효의 효과. 무효라는 건 처음부터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죠.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매매계약이 무효다, 대금을 지급하기 전이다,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계약이 무효인데 계약금 따위를 준 게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주고 받아야지. 그걸 부당이득 반환이라 한다. 부당이득 반환. 그죠? 그런데 우리가 첫째 날 봤던 거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일 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불법 원인임금에가 적용된다. 그리고 아까 봤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있다. 뭐 요 정도가 효과가 됩니다. 네 번째, 무효행위 재생. 각 과월이 연락 교섭해서 계약을 했는데 앞불사 무효가 된데 아까워. 지금까지 교섭해온 세월이 아까워. 그 무효행 계약을 조금이라도 되살려보자 해서 나오는 제도가 무효행위 재생이라고 조문 두 개가 있어요. 첫째, 139조 무효행위의 추입. 이건 조문을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무권대리 추인하고 뭐가 다른가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일단 무권대리 추인은 뭐였죠? 유동적 무효인 무권 대리 행위 자체를 처음부터 유효로 하는 본인의 단독의 의사표시. 무권대리 추인이었었죠. 그래서 무권대리를 추인하게 되면 유동적 무효였던 무권대리 자체가 처음부터 유효였던 행위로 바뀌어버려요. 반면에 이거는 같은 추인이긴 하지만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먼저 139조는요. 조문을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139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장이 두 개가 있는데 앞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죠. 무효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렇게. 아, 원칙 안 되는구나. 무효행위는 원칙적으로 추인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 첫 번째 문장만 딱 떼서 출제합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뒤에 거 생각해서 추인 가능했는데 새로운 행위로 봤는데 틀린 거 아니야? 이러합니다. 그 앞문장만 딱 떼서 옳은 걸로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딱 그렇게만. 그래서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 불공정한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다만 가장매매와 같은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말고 가장매매와 같은 상대적 무효에서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다음 새로운 행위로 본다. 새로운 행위로 본다. 요게 139조입니다. 이걸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합니다. 자, 조문을 간단히 이해하면 돼요. 갑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갑이 갖고 있었던 A 토지를 가장매매를 하고
등기를 넘겨줬다. 가장매매 무효고 등기 무효라 그랬어요. 그죠? 그 상태에서 각괄이 7월 10일 날 만나가지고 새로운 유효한 매매 할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1월 10일 날 가장 매매했던 각각이 7월 10일 날 만나가지고 야 우리 진짜로 매매하자. 갑이 이렇게 나 돈 필요한데 네가 사라. 우리 오케이. 얼마든지 유효한 매매를 할 수 있는데 기존에 겉으로는 어쨌든 계약을 했고 등기까지 넘겨준 게 있죠. 그러니까 7월 10일 날 만나서 이걸 추인을 해라. 추인하면 니들은 뭐 한 걸로 봐주겠다. 새로 계약한 걸로 봐주겠다. 그러니까 1월 10일 날 가장매매 행위한 각과 을은 진짜를 매매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 7월 10일 날 만나갖고 진짜 새로 계약을 해도 되고요. 1월 10일 가장매매를 추인을 해. 그러면 그것도 새로 계약을 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무효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무효 행위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요. 새로 계약을 한 거, 새로. 두 번째, 등기 재활용해야 되겠죠. 언제부터? 7월 10일부터. 따라서 이 등기는 언제부터 유효? 7월 10일부터. 을은 언제부터 소유권 취득? 7월 10일부터. 등기는 1월 10일 날 넘어갔지만 1월 10일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을은 7월 10일부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재산세 누가 내느냐의 차이가 있죠.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되니까 얘가 내야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무효행위 추인은 장래효를 원칙으로 한다. 장래효. 무효 등기 유형과 연결된다. 무효행위 추인은 조문 꼭 기억하시고 장래효라는 거 기억하시고 새로운 행위를 본다라는 거 무효 등기 재활용과 연결이 되고 그 등기도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139조에서 기억하시면 나머지 다 붙여지고 나오지도 않아요. 이 정도. 또 하나가 138조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갑과 을 사이에 갑이 갖고 있는 A 토지에 대한 지상권 계약을 합니다. 지상권은 타인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용익물권인데요. 계약을 통하여 지상권 지적을 하면 반드시 이런 지상권 등기라는 걸 해야 돼요. A 토지 등기부에 지상권자 을 이렇게 등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갑과 을이 지상권 계약을 하면서 등기는 하지 않기로 특약을 했어요. 그럼 전체가 무효입니다. 계약이 무효라면 을은 이 땅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갑을 사이의 지상권 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을은 갑의 땅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을이 사용을 하네? 다달이 사용료를 지급하고 갑은 그걸 넙죽넙죽 받아 처먹네? 그럼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임대차 계약했나 보다. 그죠? 남의 물건을 사용료 주고 사용하는 계약이 뭐예요? 임대차. 아, 갑과 을 사이에는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걸로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무효인 계약이 다른 행위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당사자가 자신들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다른 행위를 하였을 것을 의혹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상상을 하는 거예요. 법원이 저 갑과 저 자식이 둘이 지상권 계약이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지상권 계약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했을까? 했겠지. 가상적 의사. 이럴 때 그 다른 행위 효력을 인정하는 걸 뭐라 한다? 무효행위 전환.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도요. 무효인 지상권 계약이 유효한 지상권 계약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유효한 다른 계약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른. 이걸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은 조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조문 정도. 개념하고. 그 다음에 하나 정리를 해 주실 게 138조 무효행위 전환과 지금 보는 139조 무효행위 추인, 무효행위 재생장치, 강행규정 위반 행위, 반사의 질서 행위, 불공정한 행위 각각 전환이 인정되는가, 즉 전환할 수 있는가, 추인할 수 있는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돼, 안 돼. 그래서 원래는 다 안 돼야 되는데 다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다 전환도 안 되고 추인도 안 돼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대법원이 불공정한 행위만은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오죠. 원칙적으로는요, 세 가지 다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는 추인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돼요. 그냥 무효로 끝이야. 근데 불공정한 행위만은 전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127페이지에 보면 무효의 뜻이 쫙 나와 있습니다. 뭐 동그라미 1번 정도 무효 개념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구별 같은 건 몰라도 됩니다. 자, 128페이지로 가봅니다. 무효의 종류가 있습니다. 절대 무효가 원칙이고요. 뭐 절대 무효가 쭉 나오죠.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무효의 대부분이 절대 무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오른쪽에 상대적 무효 두 개가 떡 나와 있죠. 비진의 표시와 허위 표시. 가운데 3번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가 있죠. 그 중에 일부 무효는 이제 나중에 뒤에서 서술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도 있고요. 특히 유동적 무효 의의가 있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법률관계가 있죠. 그 5줄을 쫙 읽어보시고 판례를 확인합니다. 1번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 동그라미 5, 동그라미 6. 다 봐야 되네. 결론 딱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중에 동그라미 5번에 보면 귀책 사유 있는 자라고 돼 있죠. 누굴까요? 이놈을 말합니다. 일방적으로 철회한 놈.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놈을 말합니다.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한 놈도 계약은 확정적 무효다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뭐 하라 그랬죠? 아까 손해배상 책임져라 그랬죠. 오른쪽에 맨 위에 7번. 아, 다 봐야 되네요. 이번에 협력 의무 1, 2, 3, 4, 5. 뭐 6, 5번은 당연하고 1, 2, 3, 4, 5. 동생관계 아닌 거. 다음 페이지 확정적 무효가 되는 거. 불허가 처분. 타이틀만. 동그라미의 기억 두 번째 줄 허가를 배제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돼 있죠. 예? 그 기억할 게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하면서 거래를 은닉하고 증여로 가자. 예?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어디 있었는데. 예. 거래를 은닉하고 증여로 가자. 증여도 무효, 거래도 무효. 대표적인 건. 동그라미 한 번 허가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를 명백히 뭐 이렇게 돼 있죠. 오른쪽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지정해제. 동그라미 니은의 세 번째 줄 끝부분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이후 재지정을 하지 아니 이렇게 되죠. 동그라미 허가받은 경우 한번 것들이 있죠. 다음 페이지 일부 무효가 있습니다. 조문 확인하시고요. 오른쪽에 요건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분할 가능성이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가정적 의사가 있습니다. 그 밑에 판례가 아까 말씀드린
토지거래 허가군의 토지거래 일괄매매 계약입니다. 다음 페이지 무효행위 전환 조문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쭉 내려서 무효행위 추인 역시 조문을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른쪽에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이 있고요.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원칙 비소급표가 있으며 니은이 있죠. 등기 유형 소급이 아니라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됐죠? 네.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 보면 느닷없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있는데요. 요거 제가 무권대리에서 말씀드렸죠. 아버지 땅을 몰래 갖다 팔아먹는 후레자식 놈이 세 가지 형태로 팔아먹는다 그랬죠. 하나가 이 땅은 아버님 땅이고 나는 대리인이다라고 무권 대리 행위로 팔아먹는 경우. 그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내가 갑이다. 이 땅은 내 땅이다라고 팔아먹는 경우. 내가 갑이다. 이 땅은 내 땅이다. 이건 무권 대리가 아니라서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서요. 무권리자. 근데 이거를 권리자인 아버님이 추인하고 싶어. 무권 대리처럼. 규정이 없어요. 이럴 때 무효행위 추인을 적용할 거냐 지난주에 봤던 무권 대리 추인을 적용할 거냐에 따라 효과가 다르죠. 무효행위 추인을 적용하면 새로운 행위로 못나가 될 거고요. 무권 대리 추인을 적용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될 거예요. 뭘 적용하죠 우리 대법원? 무권 대리 추인을 적용하죠. 왜? 아버지 땅을 몰래 갖다 팔아먹는 후레자식이라는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적용한다? 무권대리. 그래서 무권리자나 무권한자가 처분했을 때 동그라미 2번의 세 번째 줄 권리자가 추인하는 경우 기억의 네 번째 줄 소급하여라고 돼 있죠. 무권대리 추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무효행위 추인을 정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틀린 지문으로. 새로운 행위로 본다가 아니라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이렇게. 뭘 적용하니까? 무권대리 추인. 네? 네, 그 정도. 그래서 무효가 이 정도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취소 보겠습니다.